안녕. 자, 오늘은 주제통합 8번째 지문 헤테로토피아와 사실주의적 초현실주의 이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지문은 이제 헤테로토피아와 유토피아를 비교하는 글이고 두 번째는 그 헤테로토피아의 이론에 영향을 받은 초현실주의 이론과 그 다음에 그 예술들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장소에 관한 철학을 대표하는 현대 철학자 미셸 쿠포는 이 유토피아의 개념과 대별되는 개념으로 헤테로토피아를 제시를 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 대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대별이라는 건 다른 말로 이제 쉽게 말하면 구별되는, 대조되는 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거는 우리는 순백의 중립적 공간 안에서 살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순백의 중립적 공간은 유토피아를 가리키는 말이 된대요. 그러면 우리 정리 한번 해보면 순백의 중립적 공간 이게 바로 유토피아. 자, 유토피아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유토피아라고 하는 공간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념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 아주 깨끗하고 순백의 공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토피아라고 하는 공간은 다음 문장에도 잘 나와요. 다음 문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유토피아란 현실에 실제하는 장소를 점유하지 않은 비현실적이고 균질적인 공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자, 이러면 실제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는 없는데 그런데 순백이고 중립적 공간이니까 누구나 추구하는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공간은 이상적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쉬울 것 같고 이상적인 공간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없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공간에 해당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균질적 공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균질이라고 하는 건 자, 중립적이라는 말에서 영향이 온 거예요. 중립이라는 건 어떤 계급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공평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균질적이라는 건 똑같다. 그래서 변함없고 그 다음에 이곳에서는 누구나 동일한 균형적인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본문은 안 나왔지만 불멸의 공간이다 죄송해요, 불멸이 아니지, 불변의 공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공간 그리고 평등하고 모든 게 똑같은 그런 공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푸코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현실은 절대 유토피아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반면 헤테로토피아라고 하는 개념, 자,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개념이죠, 여러분. 자, 헤테로토피아라고 하는 이 개념은 현실에서는 실제하지만 여러분 자, 현실에 실제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비현실적인 공간이 아니라 현실적 공간인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 공간이니까 우리 유토피아랑은 대조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우리가 사는 현실과 이질적 공간이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헤테로토피아는 현실적 공간이고 실제의 공간이고 비현실적이지 않아요. 그쵸? 현실적인 공간이니까. 그런데 어떤 특징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는 조금 다르대요. 그러니까 현실에는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랑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간의 예로는 그럼 여러분 예시를 제시하고 있는데 원시사회에서의 신성시되는 장소나 아이들이 다락방 가운데 자기만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 인디언 텐트 같은 거 있어요. 여러분 그 인디언 텐트나 아이들이 자기 아지트라고 생각하는 공간 있잖아. 그런 공간들이나 현대사회에서는 누군가에게는 정신병원이 감옥 같은 곳이 바로 일탈을 위한 헤테로토피아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실과도 다르다는 건 일탈의 공간인 거예요. 이 공간은 일탈의 공간이다. 뭐의 일탈이냐면 현실에 일탈하고자 하는 공간이다. 그래서 이 헤테로토피아라고 하는 공간은 기존의 권력체계에서 벗어나 있고 그것에 반하는 질서를 갖고 있는 반공간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헤테로토피아라고 하는 공간은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기존의 권력 체계에서 반하는
공간이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자가 이 반대잖아요. 반공간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유토피아랑 한번 비교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유토피아는 여러분 이상적 공간이에요. 그런데 헤테로토피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공간이죠. 자, 이곳은 여러분 유토피아는 균질적 공간이라고는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헤테로토피아라고 하는 공간은 균질적인 공간이 아니라 현실과는 다른 공간이고 그리고 일탈의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실과는 반공간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토피아랑 헤테로토피아는 정말 의미가 다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헤테로토피아는 낯설고 위험한 곳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왜 여러분 낯설고 위험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기존 질서에 반하고 있는 공간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윗부분에 나와 있던 이 기존의 권력 체계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정신병원, 감옥 뭔가 위험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위안을 주고 해방을 실현하는 공간일 수도 있대요. 그 이유는 내가 어떤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서 이걸 반하면서 내가 원하는 일탈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우리 일탈을 위한 공간이고 그리고 아이들이 다락방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텐트 그리고 신성시되는 공간이니까 위안과 해방을 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헤테로토피아는 어떤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이 기존 체계에서 벗어난 성격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여러분 이 위안과 해방을 주는 공간이죠. 그러면서도 이 기존 질서와는 완전 이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헤테로토피아에 대한 개념인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단 가서 우리 또 정리 한번 해봅시다. 푸코는 헤테로토피아가 현실에 대한 이의제기를 수행하는 일종의 대항 공간, 현실의 전복 공간이 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은 아까 위에서 나왔던 여러분 세 글자를 풀어서 설명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말이냐면 반공간. 그래서 현실에 대한 이의제기, 즉 대항하고 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고 현실을 전복, 여러분 전복은 뒤집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대항하고 뒤집고 반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푸코에 따르면 헤테로토피아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의 질서를 만들고자 하고 현실 전복을 계속 시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현실 전복을 시도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헤테로토피아는 기존 권력 체계에 뭐 하려고 해요? 이 체계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그래서 헤테로토피아에서 사람들은 이런 걸 추구하는 거예요. 자, 또한 푸코는 헤테로토피아를 구성하지 않는 사회는 없다고 하면서 그 공간은 현실의 다수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과는 차별화가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 헤테로토피아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또 한 번 더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사회든 헤테로토피아를 추구를 해요. 어떤 사회에서도 그리고 이 헤테로토피아를 추구하면서도 여러분 이 헤테로토피아는 어떤 사회에서든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공간에서 여러분 어떤 특성을 또 가지고 있냐면 다수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헤테로토피아는 또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소수를 위한 공간이에요. 자, 아까 예시 나왔던 건 보세요. 원시 시대의 신성 시대는 공간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역할을 부임을 받고 신성 시대는 곳이니까 아주 관리가 잘 돼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특정인만 가는 게 여러 사람이 다 가는 게 아니라 특정인들만 소수를 위한 공간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까 여러분 어떤 곳이라고 해서 텐트 자기만의 공간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아지트 같은 곳. 그 아지트는 가족 전부를 위한 게 아니라 그 아이만 위한 거죠.
그러니까 소수를 위한 공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면 우리 정신병원이나 아까 뭐가 나왔어요? 감옥의 예시가 나왔죠. 그곳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수를 위한 공간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헤테로토피아는 모두에게 공동으로 놓인 공간이라기보단 다양성의 특성을 지닌 각 계층을 위한 공간. 즉 여러분 또 속성 나오죠. 소수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다양성을 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의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그래서 헤테로토피아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헤테로토피아의 속성. 저마다 다른 질서와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비균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마다 다른 질서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비균질적이라는 거는 평등하거나 모두 다 즐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인만 위하는 곳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비균질적이라는 거는 아까 위에서 나온 유토피아는 균질적이라는 성격이 나왔죠. 그래서 유토피아의 균질적 속성과 대조되는 공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두 번째 문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제 푸코가 제시하고 있는 헤테로토피아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문단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은 푸코가 바라보는 주장하는 헤테로토피아의 기본적인 성격 이렇게 내용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갑시다. 푸코는 헤테로토피아를 바깥의 공간이라고 하는 말로도 설명을 했대요. 그러면 왜 이제 위에서 헤테로토피아의 기본적인 특성도 있는데 왜 바깥의 공간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설명을 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푸코를 따르면 이 우리들의 삶의 공간은 조합을 통해서 배치가 되는데 이때의 조합은 기존 질서나 구조, 권력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고 하는 공간은 기존 질서나 구조나 권력의 체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영향을 받고 이런 것들의 조합이 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배치가 되는 현실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현실 속에서 헤테로토피아는 현실에 있지만 뭐 한다고 했지? 이 현실에 반하고 전복하고 이거와 차별화되는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깥의 공간은 기존 질서에 의한 공간과 관계를 맺고는 있지만 기존 질서를 전복하는 양태를 띠고 있으니까 바깥의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도형처럼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있는데 이 현실에는 아까 누가 영향을 준다? 기존 질서죠. 그러면 이 기존 질서와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항하면서 전복하고 대항하고 이거에 반하는 사람들이 이 현실의 바깥의 세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바깥의 공간을 만드는데 이 바깥의 공간은 기존 질서와도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 왜? 우리가 어디에 있어? 우리가 현실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에 얘들아 전복하고 대치하고 대항하고 이런 공간이 바로 헤테로토피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푸코는 기존 질서에 입각해서 배치된 공간이기는 하지만 현실 어디에도 없는 게 이게 유토피아예요. 그러면 자, 이러면 여기서 유토피아랑 헤테로토피아에 뭐가 나오냐면 차이점이 나오죠. 자, 어떤 게 차이점이 되냐면 여기 지금 헤테로토피아는 누구랑 관계를 맺고 있다? 현실과 관계를 맺어요. 그런데 현실 어디에도 없는 게 바로 유토피아예요. 그래서 기존 질서에 입각해서 만들어지는 게 유토피아인데 근데 이러면 헤테로토피아는 기존 질서에 전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 차이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 기존 질서를 전복하는 방식으로 배치가 된 공간, 기존 질서와 대립적인 관계를 맺고 현실 어딘가에 있는 곳이 바로 헤테로토피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 푸코는 유토피아와 헤테로토피아란 각각 현실에 대한 감흥, 반감의 상상력에 의해서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장소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푸코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 지금 한 문장으로 쭉 정리했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있으면 이 현실의 감흥한다라는 건 여러분 이거에 동감하고 거기에 대응한다. 똑같이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 감흥의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유토피아라고 하면 여기에 먹을 것도 가득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구조도 잘 돼 있는데 그 안에서 평등이 있고 누구나 행복하고 누구나 완벽하게 살아가는 공간.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이 현실의 기존 질서를 유지하면서 현실에 없는 공간. 그래서 그걸 감흥하면서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공간을 유토피아라고 보는 거고, 그런데 이 현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서 우리가 상상력에 의해 가지고 소수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공간이 바로 헤테로토피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공간을 두 개로 나눠 놓은 게 지금 푸코의 입장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부분 또 가볼게요. 자, 이렇게 푸코의 이 헤테로토피아라고 하는 개념은 현대 예술가의 작품을 해석할 때도 설명이 되는데, 화폭을 현실 대항과 현실 전복의 상상력을 발휘하는 수단, 즉 우리의 현실과는 다른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바깥의 공간을 다루는 현대 예술가들의 철학적 바탕이 바로 푸코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말은 푸코의 이론이 어디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예술에서도 헤테로토피아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에 나올 나지문에 대한 내용을 우린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헤테로토피아라고 하는 이런 개념, 현실에 대항하고자 하는 이런 개념들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개념들을 어떤 예술가들이 주장을 했을까? 이거를 이제 나지문에서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나지문으로 갑시다. 자, 초현실주의는 여러분 그럼 예술 지문이 나왔어요. 초현실주의에 대한 개념이 설명이 되네요. 이성의 지배를 거부하고 비합리적인 것과 잠재의식을 탐색하는 예술혁신 운동으로, 그러면 자, 여러분 초현실주의의 정의가 지금 나왔는데, 이 정의에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성의 지배를 거부해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비합리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잠재의식을 탐색하려고 하는 게 이게 초현실주의라는 거예요. 그럼 초현실주의는 기본적으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정리해보면 세 가지예요. 이성 거부, 비합리적인 거 추구, 그 다음에 잠재의식을 탐구한다. 이 뒤에 내용이, 이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1920년대에 합리주의를 만능으로 여겼던 풍조에 대해서 반동으로 일어났대요. 그러면 1920년대 합리주의에 반해서 나오게 된 거니까, 그러면 이 초현실주의가 등장한 배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쵸? 이게 배경. 자, 1924년에 출판된 초현실주의 선언에서 부르통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 여러분 지금 부르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초현실주의를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 우리 정리해 봅시다. 이성, 논리성, 합리성, 체계성, 의식적 사고들 등의 어떤 법칙이나 규율에도 구속되지 않은 완전한 정신적 자유를 주장한 게 바로 초현실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여기서 초현실주의는 이성, 논리성, 합리성, 체계성, 의식적 사고에서 멀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초현실주의라고 하는 애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냐면 이성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이성의 지배를 거부한다고 했죠. 논리적이지 않아야 해요.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거죠. 그러면서 합리성을 멀리한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쵸? 자, 그리고 체계를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아까 앞에서도 헤테로토피아는 체계에 반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체계에 반하는 내용이 초현실주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의식적 사고에서 멀어지려고 한다니까, 의식적 사고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받아들이는 의식, 현실 의식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것이 아니라 잠재의식을 탐구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초현실주의의 개념들에 반대되는 단어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벗어나서 정신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게 바로 이게 브루통의 기본 초현실주의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브루통은 기존의 예술이 현실을 재현하는 모방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브루통이 기존 예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설명이 돼요. 그래서 브루통이 바라보는 기존 예술에 대한 입장이 들어가고, 그 입장은 비판적인 인식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성에서 해방된 순수한 상상력과 무의식으로 예술이 창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브루통은 이게 바로 진정한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해요. 자, 또한 그는 이성의 통제에 대한 상상력의 해방이 사회에서 인간 해방을 실현하는 선결 조건이 된다고 보고, 상상력이 예술의 창조를 위한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고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혁명적인 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인간 해방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루통의 상상력은 기본적으로 예술을 여러분 이제 창조할 수 있는 힘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예술이기도 하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사회에서의 인간 해방을 이루는 어떤 조건이라고 보는 거고, 그게 이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혁명적 힘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면 인간은 하늘을 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 팔을 흔들면서 날개짓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상상력을 통해서는 우리가 많은 걸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진짜 내가 하늘을 날아보는 상상력도 해볼 수도 있고, 내가 이러면 아무런 우주복을 입지 않고도 우주를 나가는 상상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인간인데 투명 인간이 되는 그런 모습도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상들이 단순한 어떤 예술을 그려내는 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조건이 어떤 조건으로서 내가 국한되어 있지 않고 해방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되게 크게 부여를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브루통은 상상력에 부여한 가치가 엄청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번부터 3번까지가 브루통이 상상력에 부여한 가치이자 의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볼게요. 브루통으로 대표되는 초현실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은 필수적인 교재라고 보았는데, 이 책에서는 프로이트가 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간 해방에 의식보다 무의식이 더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의식이 더 뛰어나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여러분 우리 첫 번째 문단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뭐였어요? 이 이성, 논리성, 합리성, 체계성, 의식적 사고에 반하는 개념이 이성을 지배하는 걸 거부하고 합리적인 걸 추구하고 잠재의식을 탐구하는 예술정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무의식이 바로 잠재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야말로 바로 초현실주의자들에게 영향을 준 책인 거예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개념, 상상력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이 초현실주의자들이 아주 주목하고 있는 지향하는 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향점이라고 봐도 되고 주목한 개념이라고 생각할게요. 초현실주의자들은 이 프로이트의 분석에 기대어서 실제하는 현실을 초월하는 초현실주의 세계에 주목하면서 의식적 사고를 피하고, 이러면 아까 의식적 사고는 1920년대에 이성주의와 합리성을 추구했던 그 사조에서 나타난 거였잖아요. 그걸 멀리하고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효과를 추구하는 자동기술법을 개발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현실주의자들은 어떤 것들을 포커스를 맞추냐? 그 포커스를 맞추는 게 바로 이 현실을 초월하는 초현실 세계, 이걸 되게 중요시 여기고 의식적 사고 멀리해요. 그래서 우연적인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냥 막 설명하는 자동기술법 같은 것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러면 자동기술법은 우리가 문학 시간에도 지금 2학년 친구들은 선생님이 이제 그 문학 수업을 할 때도 설명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이게 1930년대에 우리나라의 그 이상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 자동기술법을 가지고서 시를 써요. 그게 거울이라고 하는 시 같은 거죠. 그래서 띄어쓰기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되게 낯설게 하기 기법을 사용을 해서 시를 쓰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내가 우연하게 그냥 막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무의식들의 인식을 계속 글로 써 내려가면서 자동기술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의식을 정제하고 내 생각을 여러분 내가 이걸 다 조절하고 그거를 정리해서 시를 쓰는 게 아니라, 예술을 할 때 내가 우연적으로 무의식인 것들을 계속 끄집어내면서 작품을 쓰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실과 상상, 의식, 무의식, 자연, 초자연, 과거, 미래 등이 단절되어 있지 않고 연관되어 있다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전혀 어울리지 않고 대립되는 요소를 결합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제 의식을 피하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단절된 거는 아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다 결합이 되는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초현실주의자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요거 가지고 있냐면 이런 것들을 계속 결합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서로 대립되는 요소들을 결합한다라는 건 대립되고, 쉽게 말하면 현실, 상상, 의식, 무의식, 자연, 초자연, 과거와 미래는 대조적인 속성인 거잖아요. 동시에 나타날 수가 없는 이런 모순적인 것들의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이런 작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초현실주의 미술가가 바로 르네 마그리트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브루통의 여러분 브루통 같은 이 철학가들이 이러면 누구에게 이제 영향을 주냐면 이런 예술가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르네 마그리트가 이러면 이 브루통이 주장한 초현실주의자들의 그런 입장들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마그리트는 벨기에 출신의 화가로 1920년대 중반부터 파리에서 활동을 했는데, 마그리트는 정교한 리얼리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초현실주의자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 왜 초현실주의자로 인정을 못 받았냐면 정교한 리얼리즘을 활용했대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리얼리즘이라는 건 정말 아주 극한의 사실주의거든요. 사실을 똑같이 그려요. 그런데 아까 브루통은 어떤 게 예술이 될 수가 없다고 했냐면, 기존 예술은 현실을 재현하고 모방한다고 해서 비판을 막 했잖아요. 그래서 이 초현실주의자로 이렇게 인정을 못 받은 이유는 사실주의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예술이 현실을 재현하고 모방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있다고 했다고 두 번이나 썼네. 있다고 생각해서
않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인정을 못 받고 있었다. 그러니까 너무 사실주의로 그리니까 그러니까 현실을 모방하는 그냥 작가일 뿐이다 라고 해서 브루톤 같은 작가는 이 초기의 르네 마그리트를 엄청 비판을 한 거죠. 그래서 초현실주의자로 인정을 못 받다가 그가 적극적으로 활용한 데페이즈망 기법이 파리 예술가들에게 호평을 받으면서 1930년대에 이르러서 초현실주의자로 인정을 받게 돼요. 그러면 데페르즈망 여러분 이 기법이 어떤 건지는 우리는 모르겠지만 이 데페르즈망 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유추할 수 있겠죠. 뭐를 결합한 기법이냐면 초현실주의를 결합한 기법이겠구나. 이거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이렇게 예측이 돼요. 자, 그러면 이때부터 마그리트의 초현실주의는 기존의 초현실주의랑은 조금 구별되어서 정말 사실주의적 그림에다가 초현실주의를 결합한 작품이 된 거예요. 그러면 마그리트는 또 여러분 그 초현실주의의 예술이랑은 또 구분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기존의 초현실주의랑 구분이 되는 건 마그리트는 사실주의에 기반을 한 초현실주의였다. 즉 리얼리즘하고 초현실주의, 사실을 있는 대로 그리면서도 어떤 모순적인 것들을 그려내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문단 갑시다. 데페르즈망이라고 하는 거는 현실 세계의 사물을 완전히 낯선 곳에 두어서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기법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데페르즈망의 개념이 나오죠. 자, 근데 이 개념에서 여러분이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건 현실 세계 사물을 여러분 현실 세계 사물이라는 건 현실에 기반을 두면서 그러면서 낯선 곳에 두어서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거래요. 그러면 현실에 기반하면서도 뭘 하고 있냐면 현실을 전복시키고 현실에 대항하고 현실에 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데페이즈망이라고 하는 기법은 아까 여러분 그 헤테로토피아 아예 인식과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쵸? 헤테로토피와의 그런 개념과 성격, 인식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성격이라고 할까? 자, 이런 헤테로토피아의 성격과 거의 유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바로 초현실주의의 성격과 비슷하죠. 초현실주의자는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인 것을 거부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성격이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법을 사용하니까 마그리트가 초현실주의자의 그 그림이라고 인식이 된 거죠. 마그리트는 사물을 전혀 예기치 않은 공간에 배치하기도 하고 평범한 사물을 극대화해서 불안감과 기묘함을 불러일으키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뭐가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냐면 상상력이 발휘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현실을 기반을 두는 건 맞죠? 하늘 위에 떠 있는 바위, 방안을 가득 채운 거대한 장미꽃이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하늘하고 바위는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현실 세계의 사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늘에 떠 있다고 했으니까 비현실적이고 상상력을 추구해서 그림을 그렸죠. 방안이나 장미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의 사물들인데 그런 공간에서 거대한 장미꽃은 너무 여러분 극대화시켜 버렸기 때문에 불안감과 기묘함을 불러일으키겠죠.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이런 성격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은 표현들이 들어가니까 불안함과 기묘함의 효과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자, 다시 마그리트는 초현실주의적 사고는 상상된 거지만 초현실주의의 현실은 세상의 현실과 같은 종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볼게요. 초현실주의는 사고는 상상된 거래. 그러면 이거는 현실에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반발하고 현실에 얘들아 전복시키는 여러분 인식들을 갖고 있죠. 왜?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니까. 초현실주의의 현실은 세상의 현실과 같은 종류의 것이래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여기서 초현실주의의 그림은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면 현실에 기반을 두면서도 현실에 반발하는 게 여러분 뭐였지? 이게 헤테로토피아였지.
그러니까 일문단하고 그 다음에 미안해요. 가지문하고 나지문을 계속 연결하면서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비슷한 개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헤테로토피아와 매우 유사하다. 이 말에 마그리트가 대상을 왜곡하기보다는 대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면서, 여러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까 리얼리즘, 그러면서 대페이지망을 통해서 현실과 외부 세계의 접촉을 실현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초현실주의를 접목시킨 내용이죠. 그러면 이게 바로 기존의 초현실주의와는 다른 점. 이게 르네 마그리트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헤테로토피아의 성격과 초현실주의에서도 여러분 르네 마그리트가 주장하는 대페이지망을 통한 그림들이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 어디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각각 여러분 이제 유토피아와 헤테로토피아의 대조되는 성격이랑 기존의 예술과 그 다음에 사실 초현실주의의 이런 예술들이나 철학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반대되는 속성들을 알면서도 헤테로토피아와 초현실주의 그리고 르네 마그리트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들도 여러분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문은 가나 지문을 연결하기도 하지만 가지문에서 대조적인 거, 나지문에서 대조적인 걸 기억하셔야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이랑 유토피아랑 헤테로토피아에 대한 개념을 하나만 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봅시다. 표를 하나 그려볼 건데 그래서 우리 이제 OX로 한번 표시를 해보자. 자, 유토피아가 있고 그 다음에 헤테로토피아가 있다 라고 한다면, 자, 우선은 여러분 첫 번째 현실의 장소,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 장소에 얘네들이 점유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유토피아는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여러분 이런 실제 있는 곳이 아니죠. 그쵸? 근데 헤테로토피아는 현실 공간과 연관성을 가지면서 현실 장소에 있어요. 그쵸? 그리고 균질성의 여부를 한번 살펴보면 헤테로토피아는 균질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미안해요. 여러분 유토피아는 균질성을 가지고 있고 헤테로토피아는 비균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존 질서를 따르는지에 따르는 여부를 한번 살펴보면 유토피아는 기존 질서를 따른다고 했어요. 그 속에서도 균질성을 갖게 되는 건데 헤테로토피아는 기존 질서를 따르지 않고 전복하고 대항하려고 하죠. 그리고 현실과의 연관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유토피아도 현실과 연관성을 가져요. 왜냐면 여러분 기존 질서를 따르고 있으니까. 근데 헤테로토피아는 기존 질서에 반하고는 있어도 우리가 현실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체계와 연결되면서도 우리가 바깥 공간이라고 하는 공간을 설정해서 헤테로토피아를 만들고 있으니까 현실과의 연관성은 둘 다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 통합 8번째 지문은 이렇게 내용 정리해보고,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가지문에서 대조적인 거, 나지문에서 대조적인 거, 그 다음에 가하고 나, 헤테로토피아하고 초현실주의하고 르네 마그리트의 여러분 공통된 성격, 이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이 지문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